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 여론조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2026년 한국 경제 대전망입니다.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고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착시와 초양극화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착시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좋은 경제 지표 뒤에 사실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뜻이고요. 초양극화는 잘 되는 곳만, 그것도 극단적으로 잘 되는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현실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뉴스만 틀면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다. 이런 장밋빛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지갑 사정, 그리고 우리 동네 가게들 분위기는 과연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은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더 힘든 거야?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괴리감, 그러니까 통계 숫자와 우리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 사이에 놓인 이 깊은 고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요, 네 단계로 딱 나눠서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의 고환율이 왜 과거랑은 다른 도끼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영향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양극화의 실체를 들여다본 뒤에 마지막으로 2026년을 앞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고환율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1,300원대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보통 고환율은 수출에 좋다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동전의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의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구조적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고환율은요,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회복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소비 같은 내수 경제는 그럭저럭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으니까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덕분에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 전체를 위기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내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오직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수출만 혼자서 잘 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고환율은요, 수입 물가를 확 올려버려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내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킵니다. 결국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과 힘겨운 내수기업, 그리고 우리 가게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양극화의 촉매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상황이 정말 완전히 다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NH금융연구소 조영모 소장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냐 1,400원이냐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제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느냐, 그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심각한 내수 부진과 극심한 수출 양극화라는 맥락 아래에서는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더 아프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급 불균형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한국 경제의 근본 체력, 즉 펀더멘털이 약해지면서 원화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급 불균형과 펀더멘털 약화, 대체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이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달러를 시장에 풀어줘야 할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것처럼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해야 해서 달러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달러를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반면에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서학개미는 이제 하나의 투자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 거대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외, 즉 달러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공급은 꽉 막혔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터져나오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언론과 정부가 발표하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착시 효과입니다.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착시에 속으면 안 되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 총량 지표만 보면요. 와, 한국 경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거의 2배나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총 수출액도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이 숫자들만 보면 드디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제대로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내수 지표들은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고요.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를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는 무려 6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짜 경제 현실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착시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조영무 소장의 지적처럼요.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이 좋은 숫자들에 취해서 우리 경제 괜찮네 이렇게 오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분들, 일감이 뚝 끊긴 중소기업,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통계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아픈 곳을 외면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착시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 우리는 초양극화라는 거대한 균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산업, 기업, 자산시장, 심지어 지역까지 우리 경제의 모든 단면이 여러 조각으로 쫙쫙 쪼개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혼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2위 자동차와 3위 석유화학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이 과잉되면서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죠. K푸드, K방산이 잘하고 있다지만 아직 전체 경제를 먹여 살리기엔 그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현재 한국 수출의 진짜 현주소입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라는 기관차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멱살을 잡고 위태롭게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죠. 물론 반도체가 잘해주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동시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예기치 않게 꺾이기라도 한다면 우리 경제 전체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업들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양극화는 더 극명해집니다. 이 표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상위 25%에 잘 나가는 상업에서는 당연히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4%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위 25% 산업군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처럼 불황을 겪는 업종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도 2%포인트나 낮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황 업종의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은행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은행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또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건 잠재적인 실업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결국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만 봐도 그렇죠.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지방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랐다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은 그대로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초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코로나 때 잠시 완화되는 듯했던 소득 격차마저 다시 확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양극화 시대의 적나라한 맨얼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의 전망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깊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법의 탄원 그런 건 없습니다. 외환시장에 단기적으로 개입하거나 몇 조 원의 재정을 푸는 건 그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서 원화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고요. 또 반도체 외에 미래 먹거리가 될 다른 성장 동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양극화로 고통받는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김한진 박사님이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내 주식에 몰빵하기보다는 미국 같은 해외 주식과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추라고 권합니다. 둘째, 미국의 혁신성과 달러의 안정성을 믿고 포트폴리오에 항상 일정 부분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시장이 과열될수록 현금 비중을 늘려서 위험을 관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특정 테마에 쏠리는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광풍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화려한 경제 지표라는 거대한 신기루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경제 상황은 얼마나 단단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습니까?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전략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